월요일 아침 6시. 나는 맨해튼으로 가는 6시 45분 기차를 타기 위해 차를 몰고 차고를 나섰습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 사우스 쇼어의 작은 교외 지역인 나소 쇼어스 분당의 조용한 주택가와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출발하기 전 차고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2주 전, 확인하는 것을 깜빡했을 때 서연이가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몹시 화를 내며 내가 그녀의 안전에 무관심하다고 비난했고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까봐 공포에 떨었습니다. 나는 사과하며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했지만 나의 부주의함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집안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었고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민준, 27세이며 연갈색 머리에 짧게 다듬은 수염을 가졌습니다. 나는 대형 상업은행의 외환부서를 관리하며 수익성 높은 통화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래 타이밍을 포착하는 날카로운 직관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2번이나 승진했습니다. 서연이도 27살이지만 나보다 몇 달 빠르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에 지중해풍의 이목구비를 가진 미인입니다. 그녀는 집에서 25분 거리인 경기도 안양의 한 국가의료보험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그녀의 상사인 최진혁은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키 크고 건장한 남자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에게서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서연이에게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차고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위성 라디오의 발라드 채널을 켰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단골 술집을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노래였지만 두 번째 노래는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 결혼 생활의 문제점들, 즉 소외감, 거친 말들,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잠자리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래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뒷차의 경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신호가 바뀐 것도 몰랐습니다. 결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노래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 후 역으로 가서 평소보다 조금 이른 6시 30분 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나는 서연이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내 16살 생일 직후인 7월,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을 때 이삿짐 트럭이 근처 이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가족들과 합가하면서 집이 팔린 것이었습니다. 트럭 뒤로 BMW 한 대가 따라 들어왔고 이 씨 부부가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내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몇 달 위였고 짧은 머리에 데님 쇼츠와 민소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고 나는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며칠 후 밖에서 짐 정리를 하던 중 서연이와 그녀의 어머니 한 여사를 만났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자기소개를 했고 한 여사는 우리에게 시원한 차를 가져다 주며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연이와 나는 여름 내내 함께 운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창한 낭만은 없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귀가했지만 겹치는 수업은 없었습니다. 나는 10월에 열리는 가을 축제 파티에 그녀를 초대했고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학기가 지나면서 서연이는 새로운 친구들, 특히 치어리더 팀에 들어가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버스 옆자리에 앉아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축제 당일 아버지가 우리를 파티장까지 태워다 주셨고 우리는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몇몇 축구부 선수들이 비웃으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무슨 상관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는 느린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즐겁게 춤을 췄습니다. 내가 서연이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제안하려는 순간 스타 쿼터백인 강태호가 다가왔습니다. 가자 자기야. 태호가 말했고 서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와 함께 가버렸습니다. 나는 멍해져서 친구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너 지금 차인 거야? 서연이와 태호는 아주 친밀하게 춤을 췄고 이미 서로 알고 지낸 사이임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춤이 끝난 후 그들은 축구부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태호는 서연이를 독점하듯 껴안았고 나는 그에게 맞서기에 너무 겁이 났습니다. 태호는 나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찐따가 이런 여자를 꼬실 수 있을 줄 알았냐? 그는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밤 내게 돌아오지 않고 새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일찍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자리를 지켰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나는 마지못해 서연이와 태호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곧 오셔. 너 데려다 줘야 해. 내가 말했습니다. 꺼져. 김민준. 태호가 응수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는데. 내 차 안 타면 아버지가 네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야. 태호랑 왜 따로 가는지 네가 설명해. 나는 그녀가 혼자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내 옆에 앉아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축제 즐거웠어? 서연아, 진심이야? 넌 나를 버리고 강태호한테 갔잖아. 그래서 아니,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차가 멈추는 것을 보고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는 따라오기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물으셨습니다. 축제는 재밌었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의아해하셨습니다. 서연이가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앉아 그녀를 혼자 타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내려서 내 파트너 문 열어드려라. 아버지가 명령하셨습니다. 내 파트너라면 그렇게 했겠죠.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서연이는 뒷좌석에 앉았고 우리는 침묵 속에 달렸습니다. 서연이 집에 도착하자 한 여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리셨지만 나는 차 안에 머물렀습니다. 한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를 지나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애가 축제에서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나 봐요. 나는 그 여자애는 잊어버리라고 세상에 여자는 많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나는 서연이를 무시했고 그녀는 강태호와 사귀며 치어리더 팀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학업에 매진하여 졸업 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와튼 스쿨 MBA 과정에 진학했고 서연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성대한 졸업 파티를 열어주셨고 이씨 가족도 초대받았지만 서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가 내 옆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그런 일이 생겨서 참 안타깝구나.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서로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행운을 빌어주고 떠났습니다. 나는 6월 중순에 은행 업무를 시작했고 한남동에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새 직장은 매우 바빴고 사교 활동을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 업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뵌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전화해서 주말에 내려와 쉬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방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에 어머니의 집밥이 그리워졌습니다.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편했고 부모님 댁은 역에서 8블록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경적 소리가 울렸고 고등학교 동창인 미나였습니다. 어이, 낯선 사람. 태워다 줄까? 응, 너무 덥네. 나는 대답하며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또 다른 옛 친구인 지훈이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희 둘이 사귀는 줄 몰랐어. 얼마나 됐어? 내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나에게 결혼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벌써 2년 됐어. 지훈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몰랐어. 내가 정말 나쁜 친구였네. 그렇지? 아니야. 나도 연락 못했는걸.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미나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다시 봐서 정말 반갑다. 지훈이가 다음 날 저녁 자기 집 파티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미나가 지훈이를 쳐다봤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좋아, 꼭 갈게. 다른 옛날 친구들도 오니? 내가 물었습니다. 응, 꽤 많이 올 거야. 미나가 말했습니다. 좋아, 맥주 좀 사갈게.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 서초동 135번지. 7시 30분이야. 지훈이가 말하며 나를 부모님 댁에 내려주었습니다. 나는 파티에서 옛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친구 건우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치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 이웃 사촌. 오랜만이야. 서연이는 여전히 예전처럼 아름다웠고 강태호와 함께 있던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건우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서연이의 친구가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정말 무례하시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한 짓만큼 무례하진 않을 겁니다. 내가 쏘아붙였습니다. 민준아, 제발. 6년 전 일로 아직도 화내고 있을 순 없잖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난 그럴 수 있어. 나는 짜증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미나가 서연이를 달래러 달려갔고 지훈이는 나를 따로 불러 미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사과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우리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습니다. 서연이의 친구가 반대했지만 미나가 우리를 둘만 있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내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서연아, 나 그날 밤 내가 한 말들 사과할게. 정말 깊은 상처였거든. 이제는 털어버릴 때가 된 것 같아. 아니야. 민준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고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했어.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네. 이제라도 내 사과를 받아줄래? 고마워, 서연아. 사과 받을게. 서연이는 나를 껴안았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미나와 지훈이가 들어왔고 미나가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에, 너희 둘 꼭 처음 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네? 지훈이는 안도하며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 기분 절대 잊지 마. 우리는 함께 웃으며 파티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와 나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고 9개월 후 우리는 차장의 안내 방송이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 나는 지난 3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발라드 노래 가사 하나로 결론을 내린다는 게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정황이 평소 내 직관과 일치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상훈 사장님이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눈치채고 책상까지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튼 소리 말게. 자네 상태로 은행 돈을 굴리게 둘 순 없어. 무슨 일인지 말하든가 집에 가서 쉬게나.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서연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가?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예감일 뿐입니다. 자네 예감은 보통 맞지. 무시하지 말게. 어떻게 할 생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깨달았거든요. 침착하게나. 내가 자네 편이 되어주겠네. 결정하면 알려주게. 오늘은 자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 사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다음 2주 동안 대부분의 업무를 직원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갑작스러운 자유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나는 사무실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서연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서연이를 추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퇴근 후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음성 인식 녹음기를 여러 개 사서 집안 곳곳과 전화기에 설치했습니다. 금요일쯤 되자 서연이의 배신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진혁 씨, 나 서연이에요. 왜 집으로 전화했어요? 내 남편이 받았으면 어쩌려고요? 최진혁이 으르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핑계 대면 되지.
우리 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 민준이가 이상하게 굴어. 자기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하지만 차갑고 소원해졌어. 당분간은 멈추는 게 좋겠어.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혁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제안했습니다. 내가 2주 후에 제주도로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가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의심할지도 몰라요. 진수 씨한테 물어보고 허락하면 민준이한테는 출장이라고 말할게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서연이가 최진혁과 일주일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고 다시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계획이 절실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걸린 바쁜 거래를 마치고 저녁 7시 30분에 퇴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녀가 묻더니 나에게 키스했습니다. 최근 그녀의 밝은 모습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조만간 제주도 출장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외도를 입 밖으로 내뱉지 않기 위해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즐거워 보이니 다행이네. 내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당신 먼저 말해봐.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좀 별로였어. 내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나 제주도 중문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대받았어. 경비는 전액 지원이야. 이번 금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가게 됐어. 당신, 내가 가도 괜찮지? 그녀는 내 반응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설렘과 약간의 미안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9일이면 꽤 긴 시간인데 꼭 가야 해? 내가 물었습니다. 최 상무님이 나를 믿고 계셔. 내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우리 결혼 생활이 갈림길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업무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녀와. 언제가? 내가 가도 된다고 한 거야? 그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나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큰 힘이 돼. 나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최진혁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안 돼. 내가 배웅하고 싶어. 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려 애쓰며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나는 사장님께 서연이가 제주도로 출장을 가며 금요일에 떠나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결연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네. 김 회장님이 자네에게 법인카드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승인해 주셨어. 2주 안에 업무 외 비용만 정산하면 되네. 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사장님과 상훈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좋은 싱글 몰트 위스키 한 병이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작년에 이혼 소송으로 큰 피해를 보셨고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혐오하셨습니다. 나는 준비를 위해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제주도 왕복 항공권, 고성능 캐논 카메라, 기내용 가방, 새 옷, 그리고 두산 베어스 모자를 샀습니다. 내가 LG 트윈스 팬이라는 걸 아는 서연이는 내가 그 모자를 썼을 거라곤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면도기와 머리 염색약도 샀는데 서연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마쳤고 그날 밤 집에서부터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서연이에게 여행 일정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한항공편으로 출발해 신라호텔 314호에 묵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진혁은 다른 방에 묵는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녀보다 3시간 늦은 오후 1시 30분 비행기를 예약했고 체크인할 때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며 같은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8시 30분까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아내를 불륜의 현장으로 직접 데려다 주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민준아, 나 이번에 가는 거 정말 괜찮아? 아까 괜찮다고 했잖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알지만 사실 9일이나 떨어져 있는 게 너무 걱정돼. 당신이 보고 싶을 거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나도 당신 보고 싶을 거야. 그 9일이 정말 길고 외로울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주도의 호화로운 호텔에 있겠지만. 내가 신음 섞인 소리를 내자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거의 다 일하는 시간일 거야. 휴가가 아니라고. 우리는 몇 마디 더 나누고 대한항공 카운터 근처 단기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최진혁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내 반응을 살피듯 슬쩍 쳐다봤습니다. 진혁이 다가와 서연이의 뺨에 키스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분노를 누르며 미소 짓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이제 보안 검색대로 가야겠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민준 씨. 서연 씨는 제가 잘 챙길게요. 진혁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는 진혁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잘 돌봐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혁이 앞장섰고 서연이가 신분증을 꺼내려 할 때 내가 그녀를 잡아 세웠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가려고? 내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머, 내가 정신이 없었네, 라며 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걸 알아줘. 나도 사랑해. 이제 가야 해. 그녀가 떠나려 할 때 다시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나 알아. 그렇게 말했잖아. 다 괜찮은데 당신이 안 갔으면 좋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혁 씨한테 못 간다고 말하고 나랑 집에 가자. 이미 늦었어. 티켓도 끊었고 최 상무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 내가 이기적인 거 알지만 이번엔 꼭 가야 해. 나도 당신이 필요해, 민준아. 하지만 날 막지 마. 이미 결정했어. 상무님을 도와드려야 해. 실망시켜 드릴 순 없어. 그녀는 나를 바라보더니 결국 게이트로 걸어가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서연이가 내가 자신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진혁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서연이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우리 쪽으로 오면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이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할 때 서연이가 신발을 벗어 바구니에 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전신 스캐너를 통과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항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분노는 사라지고 서연이가 더 이상 나의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차를 장기 주차장으로 옮기고 가방을 챙겨 다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연이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아침을 먹으며 내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무사히 체크인을 마친 후 객실 안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선글라스를 쓴 뒤 야구 모자를 눌렀으니 거울 속에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호텔은 최자 형태였고 바다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진혁의 방은 오른쪽 날개 쪽에 있었고 내 방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내 방 발코니에서는 수영장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층에는 야외 수영장이 있었는데 내 발코니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수영장 전망이 아주 낭만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녁 8시쯤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 여보. 집에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어. 어디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친구들이랑 술집에 잠깐 들렀어. 그러자 그녀가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안 돼.
유부남인 거 잊지 마. 당신이 그러면 난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최진혁과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경고를 하다니요. 내가 왜 바람을 피우겠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의심할 구실을 준 적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난 절대 안 그래. 난 당신을 완전히 믿어. 그래서 당신을 보낸 거야. 당신도 알지? 물론이지, 당연하지, 여보. 나도 똑같이 느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줄 리 없다는 거 알아.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민준아, 비행기 타느라 너무 피곤해. 내일 다시 통화할까? 그럼 더 기분 좋게 통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서연아, 내일 통화하자. 내가 대답했습니다. 잘 자, 민준아. 사랑해.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잘 자, 서연아. 나는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눈치챘을까요? 상관없었을까요? 나는 옆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토요일 새벽, 객실에서 아침을 먹고 일어났습니다. 발코니에 앉아 있으니 서연이와 진혁이 수영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객실 안에 커다란 인조 화분 2개를 발코니로 옮기고 그 뒤에 의자를 놓았습니다. 카메라와 삼각대를 설치하고 렌즈를 나뭇잎 사이에 숨겨 수영장 구역을 감시했습니다. 서연이와 진혁은 선베드에 누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객실로 이어지는 벽 쪽을 마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라인이 깊게 파이고 하의가 아슬아슬한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줌을 당겨 보았지만 거리가 멀어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들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30분 후 나는 배신의 첫 번째 결정적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진혁이 몸을 굽혀 서연이의 얼굴을 돌리더니 키스했습니다. 서연이는 그의 목을 끌어당기며 응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4번이나 키스를 나눴고 자리를 떴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끄고 방으로 돌아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의심하는 것보다 직접 목격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결심하고 근처의 도청장치 판매점을 검색해 장비를 샀습니다. 변장을 하고 재빨리 다녀왔습니다. 비디오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피곤함에 깊이 잠들었다가 소스라치며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장면을 놓쳤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서연이와 진혁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켰습니다. 서연이의 휴대폰 벨소리가 LED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보고 마이크가 완벽하게 작동함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야? 진혁이 물었습니다. 바보 남편이지 뭐. 서연이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혁도 함께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받아야겠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봐. 왜 일요일 아침부터 전화를 하지?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안 괜찮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분노를 사기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여보. 그냥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당신이 걱정해주니 좋네. 나도 항상 당신 걱정뿐이야. 민준아, 일요일 아침이라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 나 정말 놀랐어. 그만 좀 해. 서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태도에 신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찮게 할 줄은 몰랐네. 그냥 외로워서 아내랑 통화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했지. 방해해서 미안해.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됐어. 지향성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끄고 옆 선베드로 갔습니다. 그 멍청이가 뭐래? 진혁이 물었습니다. 외롭다고 징징대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서연이가 자문했습니다. 진혁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 벌써 6개월이나 됐어.
이제 그 사람 질릴 때도 됐잖아. 이제 그만 헤어지고 이혼해. 그래야 우리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지. 안 그래? 그녀가 톡 쏘듯 말했습니다. 당신 부인도 우리가 당신 집으로 들어간다면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겠네. 서연이가 비꼬았습니다. 진혁 씨, 당신 연봉 4천만 원이죠? 내 남편 민준이는 이번에 승진해서 2억 넘게 받아요. 당신이랑 잠자리는 최고지만 민준이의 미래 가치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언젠가 그 사람은 은행장이 될 거고 나도 그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안 해요. 당신 말대로 난 절대 내 처자식 안 버려. 진혁이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잖아. 안 그래 우리 예쁜이? 서연이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더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6개월이라니, 게다가 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거였어. 증거가 더 필요해. 잠시 후 주황색 가운을 입은 서연이가 나타났고 진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켰습니다. 서연이는 가운을 벗어 상체를 드러내고 진혁에게 선크림을 발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발라주었고 나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 다른 손님들의 항의가 들어왔다며 서연이에게 몸을 가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연이는 창피해하며 가운을 걸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하니 증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장면만 더 포착하면 끝이었습니다. 나는 일요일 밤에 서연이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그녀도 나에게 걸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으며 발코니를 살폈습니다. 저녁 6시쯤 진혁이 가운 차림으로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조준하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도 비슷한 가운을 입고 나와 뒤에서 진혁을 껴안았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 자기? 30분만 더 쉬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그가 웃으며 그 자리에서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위한 완벽한 불륜 증거였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몰라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찍힌 영상이라 증거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발코니에서의 그들을 보며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영상은 그녀의 외도와 일요일 통화에서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다음날 오후 3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그녀가 웅얼거렸습니다. 서연아.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괜찮아? 숨이 찬 것 같네. 아, 샤워하다가 전화 소리 들려서 급하게 나오느라 그래. 지금 내 차림을 보면 당신 분명 엉큼한 생각할걸.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겠네, 여보. 세미나는 잘 끝났어? 오늘 하루 유익했어? 응, 민준아.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 그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놀람과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전화로 사랑을 나누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하루는 어땠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좀 슬펐어. 당신 목소리랑 당신이 옆에 있는 게 너무 그리워. 침대가 너무 넓고 외롭네. 당신도 그 기분 알지? 당신도 거기서 혼자 자고 있잖아. 그치? 마침내 나는 의심의 실마리를 던졌습니다. 그렇지, 여보? 응, 당연하지. 그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민준아. 나 지금 몸이 젖어서 추워.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사랑해. 그래, 잘 있어. 서연아.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배가 고파져 호텔 레스토랑으로 카메라를 들고 내려가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서연이와 진혁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서연이를 등지고 진혁과 마주보는 위치로 2테이블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이가 나를 한번 흘끗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며 그날 찍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그들을 훔쳐봤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나를 쳐다봤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7시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화분들을 모두 방 안으로 치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았으니까요. 7시 15분쯤 흰색 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와 진혁이 차에 올라탔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세미나에 참석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할 일이 남았습니다. 먼저 호텔 로비에 있는 공용 컴퓨터로 가서 찍어둔 사진 2장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프런트로 가서 토요일 아침 근무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카를로스라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20만 원을 팁으로 주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서연이와 진혁이 토요일에 체크아웃할 때 깜짝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체크아웃을 하고 서울로 돌아와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서연이와 진혁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둘 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진혁은 일찍 잠들었고 서연이는 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전화가 없자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11시가 되자 그녀는 내가 뭔가를 알아차린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스스로를 다심시키며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수요일도 화요일과 비슷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샤워를 마친 후 진혁은 잠자리를 원했지만 서연이는 내 연락을 기다리느라 초조해했습니다. 이틀 밤 연속으로 연락이 없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9시 그녀는 우리 어머니께 전화해 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월요일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설명했죠. 어머니는 집에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30분 후 서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아, 전화 기다렸어. 괜찮은 거야? 어머니예요,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없구나. 방마다 다 확인해 봤는데 내 옷은 그대로고 컴퓨터는 서재에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서연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제 좀 다퉜거든요. 아마 저한테 화가 난 모양이에요. 어디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민준이 연락 오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전혀 민준이답지 않구나. 서연아, 너 분명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한테 전화하라고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금방 봬요. 그래 알았다. 토요일에 보자. 잘 자라. 서연아. 전화를 끊고 서연이는 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람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진실을 알려면 이틀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전화와 휴대폰 모두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보고 싶다는 말과 화가 났다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결혼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금요일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고 예상대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진혁도 그날 밤 그녀의 거부로 헌물을 켰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이는 오전 11시에 일찌감치 짐을 싸고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기다렸습니다. 프런트 직원 카를로스는 우리를 보더니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진혁이 카드와 방키를 건넸습니다. 카를로스는 결제를 처리하더니 말했습니다. 최진혁 씨, 이서연 씨, 신라호텔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조만간 다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자신의 본명을 듣자 서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저를 뭐라고 부르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 아니신가요? 카를로스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그녀가 응수했습니다. 그는 사진 2장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식당에 있는 최진혁 씨와 수영장에서 가운을 벗고 있는 서연 씨 사진입니다. 카를로스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신사분이 체크아웃 하시면서 사진 속 사람들을 아느냐고 묻더군요. 제가 최 상무님 가족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정정해 주시더군요. 남자는 최진혁이지만 여자는 자기 아내 이서연이라고요. 그분 여기 계셨어요. 민준 씨도 여기 있었다고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카를로스는 황당하다는 듯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시나 보네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는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김민준 씨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체크인해서 화요일 낮 12시에 체크아웃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진혁 씨, 민준이가 주말 내내 여기 있었어요.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를로스가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녀는 수치심에 고백했습니다. 좋습니다. 드릴 게 있습니다. 카를로스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잘 가라 바보야. 서연이는 현기증을 느끼며 진혁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진혁이 쪽지를 빼서 읽더니 속삭였습니다. 가자, 여길 빨리 벗어나야 해. 우리가 떠나기 직전 카를로스가 크게 불렀습니다. 최진혁 씨, 당신 것도 있습니다. 진혁은 마지못해 봉투를 받아 쪽지를 읽더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이가 그것을 주워 읽었습니다. 당신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나? 이 쓰레기야? 오늘 아침 당신 부인과 이 시간 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 당신이 집에 가면 따뜻한 환영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이미 당신 부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당신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들어주지. 진혁은 여전히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사진과 편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전화를 들고 말했습니다. 다 들으셨죠? 상상했던 대로인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끊겠습니다. 방금 통화한 사람. 내 남편인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요, 비행기 타야 해요. 서연이가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연이는 어머니께 전화해 공항으로 마중 나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이는 안 오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좀 다들거든요. 그 사람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서연아, 무슨 일로 싸운 거니? 어머니가 의심하며 물으셨습니다. 서연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민준이가 3일 동안 전화도 안 받을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세상에, 서연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고칠 수 있어요, 엄마. 제발 공항으로 와주세요. 혹시 민준이가 안 올지도 모르니까요. 네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했다면 민준이는 거기 없을 거다. 내가 갈게.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서연이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륙하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진혁과 자신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월요일에 모든 것을 보았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민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쪽지에 자신을 바보라고 쓴 걸 보면 도청 장치를 설치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다 들었겠죠. 진혁은 창가에 앉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비행 내내 편지와 사진을 살피며 민준이와의 마지막 통화를 되새겼습니다. 불확실함이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지막 통화의 느낌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마중 나와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서연이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혹시나 민준이가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입국장에는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민준이는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진혁은 아내 은주를 찾으러 갔습니다.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하더니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온대.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진혁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가자. 내가 둘 다 집에 데려다 주마.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진혁은 눈물을 흘리며 창밖만 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는 진혁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나왔어, 민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을 확인하니 그의 옷장과 서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서재로 달려갔지만 그곳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울 시간이 4일이나 있었고 옷과 짐을 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서류라고 적힌 봉투와 DVD 한 장, 그리고 메모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 DVD를 봐. 어머니는 DVD를 플레이어에 넣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진혁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떠났어. 짐도 다 빼고.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택시 불러서 밖에서 기다릴게. 너도 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봐. 진혁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진혁이 나가자 어머니가 DVD 재생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첫 장면은 빨간 비키니를 입은 서연이와 그녀의 엉덩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진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리모컨을 뺏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진혁과 키스하는 장면을 보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장면은 공원에서 민준이를 바보라고 부르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모든 것을 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혁이 6개월간의 외도를 언급하는 장면에서 어머니는 DVD를 멈추고 우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보시더니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진혁에게 우리 예쁜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몸서리쳤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수욕장에서 진혁이 그녀의 몸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그녀는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다음은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민준이가 녹음한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거기서 혼자 자고 있지, 그치? 민준의 억눌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끼 어린 목소리였지만 당시의 서연이는 응 여보, 당연하지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톤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것입니다. 다음 장면은 카메라 렌즈를 가렸던 손이 치워지고 발코니를 비추었습니다. 민준이 나타나 마이크와 삼각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 공기를 가르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절정에 달한 서연이의 비명이었습니다. 민준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소리 없이 울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구나, 서연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는 카메라를 껐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우셨습니다. 민준이 우는 모습을 본 서연이는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그가 두 번째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예전에도 자신 때문에 그가 울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는 그의 단호한 말에 그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이제 어쩔 거니?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니? 아니면 저 남자랑 도망칠 거니? 엄마, 당연히 민준이를 사랑해요. 지키고 싶어요. 진혁 씨랑 도망 안 가요. 그 사람도 처자식이 있고 절대 가족 안 버릴 사람이에요. 이 결혼을 지키는 건 이제 내 결정이 아니야. 민준이의 결정이지. 그는 이미 며칠 동안 생각했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 민준이를 잡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전화해서 그가 돌아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말해. 더 늦으면 기회조차 없을 거다.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서연이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처음 몇 번은 받지 않았지만 결국 두 번째 통화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심지어 분노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원하는 게 뭐야? 민준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제발. 그래, 좋아.
언제? 내일 원하는 시간에 오도록 해. 알았어. 내일 오후 2시에 봐. 내 냉담한 목소리에 서연이는 상황이 쉽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현관이 아닌 뒤쪽 차고로 차를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와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점심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고개를 점심을 꽂습니다. 오프더슬의 서차로 가서 영모 보는다. 이미 먹었어. 나는 본론을 말하라는 듯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민준아, 나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들킨 게 미안한 거겠지. 아니면 바람 피운 게 미안한 건가? 들킨 것도 미안하지만 그보다 바람을 시작한 게 너무 후회돼. 당신한테 준 상처 때문에 괴로워.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당신이 용서해도 난 나 자신을 용서 못할 것 같아. 나는 침묵했습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알아? 내가 아침마다 당신 자는 모습 지켜보는 거. 아니면 샤워하고 나온 당신 모습 지켜보는 거? 알아. 가끔 눈 뜨면 당신이랑 마주치곤 했잖아. 그때 당신이 뭘 했어?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마에 키스하면서 참 평온하고 아름답다고 했지. 내 수호천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에서 당신이 가져다 준 빛과 색깔이 다 사라졌어. 수요일 아침에도 미소 지으며 당신을 떠올렸다가 이내 진실을 기억하고 다시 고통이 밀려왔어. 매일 아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린 거야. 만약 수요일 밤에 당신이 돌아왔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결론이야. 제발 민준아, 서두르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고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는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게 해줘.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고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가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다시는 당신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또 이러고 있네. 내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DVD에서 내가 말한 거 들었지? 이게 두 번째라고. 첫 번째가 언제였는지 알아? 서연아, 난 널 정말 사랑했어. 네가 아버지 차에서 내리던 그 첫 순간부터 내 인생 최고의 기억은 너와 보낸 그의 여름이야. 하지만 최악의 기억은 내가 축제 파티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놈한테 갔을 때야. 넌 나를 강태호랑 축구부 놈들의 비웃음 속에 혼자 내버려뒀어. 그 후로 며칠 밤을 혼자 울었어. 그래서 월요일 밤이 두 번째였던 거야. 방금 당신이 닦아준 이 눈물이 세 번째고.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건 그냥 육체적인 실수였을 뿐이야. 그 사람은 이제 끝났고 관심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나도 모르겠어, 서연아.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그 남자가 당신 몸을 만지게 두는 걸 봤어. 그리고 비명 소리를 들었지. 난 그 기억과 경쟁하고 싶지 않아. 내 아내와 다른 남자의 기억 사이에서 평생 비교하며 살 순 없어.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당신도 똑같은 일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나는 슬프게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는 절망감에 의자에서 뛰어 일어나 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가지마, 민준아. 제발 버리지 마. 호텔에서 쪽지 보고 나서야 당신이랑 우리 결혼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제발 용서해줘. 나는 잠시 그녀를 안아주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잡아 떼어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난 우리 미래를 그릴 때마다 하얀 울타리가 있는 집에서 우리를 닮은 아이들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어.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블랙홀만 보여 당신 없는 삶의 지독한 어둠만 느껴져. 이제 가야 해. 할 일이 있어. 가지마.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 아니, 난 감사 편지를 써야 해.
우리 결혼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편지가 어딨어. 도대체 누구한테 쓰는 건데? 론이 밀삽 그 사람 덕분에 바람 피운 아내를 걷어찰 용기를 얻었거든. 나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습니다. 입으로는 그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면서요. 5년 후 아내는 나에게 집 앞으로 차를 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충일 바비큐 파티를 위해 부모님 댁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차고를 지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소 쇼어스의 월세방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최고급 주택가인 뮤턴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차고로 돌아와 부모님 댁에 타고 갈 차를 골랐습니다. 5번째 차고 문을 열자 최근에 복원한 내 보물이 보였습니다. 포드 V8 390 엔진의 웅장한 소리를 들으며 차를 밖으로 뺐습니다. 1961년식 포드 썬더버드 컨버터블. 반짝이는 외관과 크롬 장식이 예술인 차입니다. 세상에 정말 예쁘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랑 아이는 이 오픈카 못 타요. 뚜껑 닫아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나하나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닫을게. 하지만 오픈카가 훨씬 멋진걸. 나는 처음 이 차를 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나하가 지붕을 내리자마자 내가 다시 버튼을 눌러 닫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서연이와 이혼하기 2개월 전쯤 만났습니다. 은행장인 김 회장님과 그 부인이 유일하게 합의한 것은 루마니아에서 입양한 딸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미워했지만 아이만큼은 극진히 아꼈습니다. 그들은 루마니아 고아들을 돕는 자선재단을 운영했습니다. 나는 김 회장님의 총애를 받는 직원이 되어 1달러짜리 자선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회장님 부부 옆자리에 내 자리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표 옆에는 또 다른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키란 노아 키란. 자리에 앉아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사모님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잠시 후 검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니나 요닌. 별명은 나하나. 바로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인 니나 시라노바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도 루마니아 고아 출신이었고 재단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루마니아 고아원에서의 끔찍한 삶을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공감 능력이 마음에 든다며 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많은 남자가 춤을 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원치 않을까봐 권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데이트했고 사장님의 별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장님은 61세, 사모님은 35세로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사장님이 항상 웃고 계시니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의 첫 해는 완벽했습니다. 나하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아이가 생기면 모델 일에 영향이 갈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건 당신을 닮은 아이예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연히 한 명 이상이죠. 모노스의 이런 거 그럼 당신을 가장구로 오룩 보며 나는 미소로 답하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당장 시작할까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1년 반 후 우리 아들 민우 제프 지열가 태어났습니다. 민우를 카시트에 태우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 차의 유일한 개조 부분은 내가 설치한 에어컨이었습니다. 내 경험상 아내의 정성 들인 머리 스타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밖은 38도의 무더위였지만 에어컨 덕분에 쾌적했습니다. 부모님 댁 마당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서연이와 그녀의 어머니 한 여사가 우리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어머니가 초대하셨어. 한 여사랑 네 엄마가 예전보다 더 친해지셨거든.
서연이도 혼자 지내니까 같이 부르신 거야. 알잖니? 내 엄마도 옛날 일 있느라 힘드셨다는 거. 그놈 강태호. 이혼 후에 서연이가 강태호랑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결국 최진혁이랑 바람을 피웠죠. 나는 그들도 이혼할 줄 알았는데 진혁의 아내가 용서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둘이나 있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나는 오랫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진혁을 감시했습니다. 그가 좋은 직장을 구할 때마다 그가 부적절한 행실로 해고된 문제아라는 소문을 퍼뜨려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다 진혁이나 그의 아내가 내가 배후에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은주 씨가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진혁의 업무상 고난이 내 소행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것이 진혁뿐만 아니라 자신과 두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저지른 짓이 끔찍하다는 걸 알지만 제발 아이들을 봐서라도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직접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가 직장을 구하는 게 훨씬 쉬워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연신 고맙다고 사과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진혁이 뭘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와 함께 그를 놓아주었으니까요. 정말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나하의 품에서 아들을 데려와 서연이와 한 여사에게 인사하고 주방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한 여사가 내 옆에 앉아 민우를 안아주었습니다. 8개월 된 내 아들을 보며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외손자였어야 했는데 나 정말 잘해줬을 거야. 알지, 민준아?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그녀도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혼이 그녀에게도 큰 상처였다는 걸 압니다. 그녀는 항상 나를 아껴주셨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셨으니까요. 알아요. 어머니는 서연이에게도 민우에게도 최고의 할머니가 되어주셨을 거예요. 고맙다, 민준아. 지난 5년 동안 네가 참 보고 싶었어. 아, 그리고 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했다면서. 축하한다. 내 아버지가 그러시더구나. 이제 회장님 다음이라고. 내 김 회장님이 은퇴하시면서 박상무님이 회장이 되셨고 저를 수석 부행장으로 임명하셨어요. 박 회장님이 물러나시면 제가 다음 회장 후보가 되겠죠. 민준아, 서연이가 너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겁이 나서 못 다가오네. 가서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어머니.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대화 정도야 못하겠습니까? 한 여사가 자리로 돌아가 서연이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민준아, 더 멋있어졌네. 안녕, 서연아. 너도 좋아 보인다. 나아 씨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정말 예쁜 분 같아. 좋은 분 만난 것 같아 다행이야. 고마워. 너 정말 예쁜 아내를 2명이나 뒀었네. 아니, 그건 아니야. 무슨 뜻이야? 겉모습은 예쁠지 몰라도 속은 아니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민준아, 내가 최진혁한테 눈이 멀어서 너를 밀어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축제 때 강태호한테 갔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었지? 아니, 그건 다 내 잘못이야. 내 안에 좋은 걸 다 망쳐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나 봐. 어쨌든 그 얘긴 그만하자. 승진 축하해. 넌 항상 최고가 될 줄 알았어. 응. 지난 5년 동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 나는 나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도 나하를 보더니 나를 향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한 가지만. 5년 전 일 중에 꼭 풀고 싶은 게 있어. 너를 바보라고 불렀던 그 통화 말이야. 그때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가 진혁이한테 너에 대해 한 말들. 네가 성공할 거고 연봉이 얼마고 그런 말들이 마치 내가 내 돈 때문에 옆에 있는 것처럼 들렸을 거야.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 난 그냥 네가 자랑스러웠던 거야. 내 기쁨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뿐이야. 절대 돈 때문이 아니었어. 제발 믿어줘. 처음에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분명 돈 때문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아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의 표정이 진혁에게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나도 조금씩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마워할 게 있어. 은주 씨 말이야. 은주 씨가 울면서 전화했었어. 네가 진혁이한테 한 일들 다 들었대. 은주 씨가 나한테 너한테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 진혁이가 드디어 가족을 부양할 만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전해달래.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난 그 애들이나 부인 생각은 못했었거든. 이제 다 지난 일이니 괜찮아. 나도 다 잊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이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고 나하는 우리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붕을 닫은 컨버터블 안에서 나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만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죠.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